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로요. 12살 재벌 도련님,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선 운전기사 한 사람. 그런데 도착한 곳엔 학교가 없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문 닫은 폐교였죠. 그 순간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보낸 게 아니라 버린 거라는 걸. 그리고 10년 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빈손이 아니라 모든 걸 뒤집을 준비를 마치고 그날 다시 켜진 집의 불은 누군가에겐 끝이었고 누군가에겐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우리 집 대저택에는 축축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마치 집 전체가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12살 서도윤, 그날도 검은 양복을 입고 아버지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만년필도 늘 쌓여있던 서류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벽 쪽을 향해 엎어진 가족사진 액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왜 사진이 엎어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차마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새어머니 차은경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재혼하신 지 2년밖에 안 된 분이었죠. 어머니, 도윤이는 해외로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이 집은 지금 너무 복잡해.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사람들도 계속 드나들고 아이 정서에도 전혀 좋지 않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 장례식을 치른 지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저를 보낸다고요? 유럽에 좋은 기숙학교가 있어. 거기서 공부하면서 마음도 추스르렴. 여기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잖아. 새어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서재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사실 이상한 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회사 이사들이 줄줄이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엔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던 분들이었는데 그날은 새어머니 방으로만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나올 땐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새어머니한테요. 12살이었지만 저도 알 수 있었어요. 회사가 이미 새어머니 손에 넘어갔다는 걸. 그날 밤 집사 아주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짐 싸야 해요. 모레 비행기 타신답니다. 어디로요? 유럽이요. 좋은 학교 간다잖아요. 아주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나 봅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 운전기사 박정호 아저씨였습니다. 정호 아저씨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제 옆을 지켜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호 아저씨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도련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저씨. 정호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유럽이요? 아저씨가요? 네. 혼자 보낼 순 없습니다. 정호 아저씨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아저씨, 여기 일은 어떡하고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 곁을 지키라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럴 줄 아셨던 걸까요? 새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도련님 시중 들겠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우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새어머니는 관심조차 없다는 걸. 저를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이틀 뒤 새벽 저는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 아저씨가 운전석에 앉아 계셨죠. 도련님 타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큰 대저택,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층 창문에서 새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배웅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거였죠. 제가 정말 떠나는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저씨. 네, 도련님. 학교 이름이 뭐예요? 정우 아저씨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생 로랑 국제학교라고 합니다. 거기 좋은 학교예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공항까지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아버지와 함께 갔던 서점, 주말마다 산책하던 공원. 이 모든 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도윤아, 남자는 함부로 울면 안 된다. 울고 싶을 땐 이유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없앨 방법을 찾아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반드시.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우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련님, 조금 주무세요. 비행 시간이 깁니다. 아저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이나 푹 쉬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새어머니는 이렇게 급하게 나를 보낼까? 장례식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회사 일도 정리가 안 됐는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걸까?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어둠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꼬박 24시간을 이동한 끝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생 로랑 국제학교라고 적힌 주소지예요. 도련님, 다 왔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아저씨, 여기 맞아요?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우리 앞에 있던 건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학교였던 것 같긴 한데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어요. 낡은 3층짜리 건물 하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여러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쇠사슬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생로랑. 건물 위쪽에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반쯤 지워진 간판이었죠.
정우 아저씨가 정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합니다. 분명 운영 중인 학교라고.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정우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학교 언제 문 닫았나요? 할머니는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5년 됐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문 닫았죠. 왜요? 여기 볼 일 있어요? 5년 전, 제가 겨우 7살 때 이미 폐교된 곳이었습니다. 정우 아저씨 얼굴이 굳었어요. 도련님, 일단 차에 타세요. 차 안에서 정우 아저씨는 새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한밤중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박정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요? 잘 도착했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5년 전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네. 하지만 사모님, 저도 중개업체한테 속은 것 같네요. 환불 요청해 봐야겠어요. 그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놨어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도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학교가 폐교됐다는 걸. 저를 보낸 게 아니라 버린 거였어요. 도련님, 일단 숙소부터 찾아야겠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근처 작은 여인숙을 찾았어요. 하룻밤에 30유로짜리 싼 방이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도련님이 쓰세요. 저는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써요. 침대 크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고 옆방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네, 도련님. 우리 어떡해요? 정우 아저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정우 아저씨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를 못했거든요. 영어도 서툴렀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빵하고 우유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저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아저씨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정우 아저씨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도련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하루에 50유로 준답니다. 아저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저도 안심이 됐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일 마치고 돌아온 아저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어요.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죠.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하지만 저녁을 먹다가 아저씨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제 때문에 아저씨가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싼 곳으로 이사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 옥탑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도련님, 학교는 어떡하죠? 정우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혼자 공부할게요. 도서관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낮에 공립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요. 프랑스어 책, 영어 책, 수학 책. 사서 아주머니가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조용히 있으니까 내버려 두셨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정호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제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오늘은 뭘 배웠어요, 도련님? 프랑스 혁명이요. 루이 16세 이야기. 오, 그거 재밌죠? 네. 그런데 아저씨. 왜요? 왕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정우 아저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방심하면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하나 깨달았어요. 쫓겨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어로 기본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영어도 훨씬 늘었고요. 정우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아서 조금 더 좋은 일을 맡게 됐습니다. 하루 70유로로 올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회사라는 건 왜 망해요? 정우 아저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아버지 회사는 왜 새어머니한테 넘어갔을까요? 그건 저 알고 싶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빼앗는지. 정우 아저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돌아갈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처럼 약하게는 안 돼요. 그날 이후로 제 공부 방향이 바뀌었어요. 소설 대신 경제책을, 역사 대신 경영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읽기엔 어려운 책들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집 근처 벼룩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유로. 저는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그 가방을 샀어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맨 뒷장에 적힌 이름. 차은경.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 아저씨를 깨웠어요. 아저씨, 이것 좀 봐요. 도련님, 새벽인데. 중요해요. 이거 아버지 것 같아요. 정우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밤새 그 노트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새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노트를 펼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 날짜별로 정리된 돈의 흐름,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아저씨, 이게 뭔지 알아요? 정우 아저씨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회장님 필체가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 새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노트 곳곳에 차은경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벨라비타 홀딩스 마이너스 차은경 지분 100%, 루체 인베스트먼트 마이너스 차은경 대표이사, 에메랄드 캐피탈 마이너스 차은경 실소유주. 이 회사들 전부 해외 법인이네요. 정우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새어머니가 왜 이런 회사들을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돈을 빼돌릴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돈을 빼돌려요? 어디서요? 정우 아저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죠. 아마도 회장님 회사에서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회사 돈을 빼내는 걸.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도련님. 정우 아저씨가 노트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마이너스 대규모 자금 이동 예정. 2023년 11월 15일 마이너스 이사회 긴급 소집. 2023년 11월 16일 마이너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크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조심. 아저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죠? 정우 아저씨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11월 16일입니다. 똑같은 날이었어요. 노트에 조심이라고 적힌 바로 그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우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뭔가 더 있어요. 마지막 장을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다음 페이지에 뭔가 쓰셨는데 그 페이지는 찢어져 나간 거였죠. 연필로 문질러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연필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종이 위를 문지르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증거자료 마이너스 안정금고 2747. 비밀번호 마이너스 도윤 생일. 안정금고요?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벽 속에 숨겨진 거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사모님이 돈을 빼돌린 증거가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새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인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으셨던 거죠. 도련님, 정우 아저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잘 보관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저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공부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도서관에서 경제학 책만 읽었습니다. 회계, 금융, 투자, 경영. 14살 아이가 읽기엔 너무 어려운 책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우 아저씨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라도 읽을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힌 회사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시간당 2유로를 내고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벨라비타 홀딩스 마이너스 K만 제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루체 인베스트먼트 마이너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에메랄드 캐피탈 마이너스 스위스 비밀 계좌 연결. 전부 돈을 숨기기 위한 회사들이었어요. 아저씨, 새어머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무도 못 찾게. 정우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찾으셨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더 똑똑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15살이 됐어요. 키도 많이 컸고 프랑스어도 유창해졌습니다.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일 많이 공부한 건 돈에 관한 거였어요.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지. 도련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우 아저씨가 신나서 들어왔어요. 뭔데요? 제가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2,000유로 준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저씨.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도련님도 이제 제대로 된 학교에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것만 배울 수 있잖아요. 사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알고 싶은 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돈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회사를 어떻게 되찾는지 같은 거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벌써 100번도 넘게 읽은 노트였어요. 거의 외울 정도였죠.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이 숫자들 봐요. 어디요? 새어머니가 빼돌린 돈 계산해 보니까 총 500억 원이 넘어요. 정우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500억이요? 네. 3년 동안 조금씩 빼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전부 해외 계좌에 숨겨놨을 거예요. 찾기 힘들게.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찾으셨어요. 그럼 저도 찾을 수 있어요. 도련님, 언젠가 저 돈을 전부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되찾을 거고요. 정우 아저씨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새어머니한테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15살이었고 아무 힘도 없었거든요.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했어요. 10년 뒤면 25살. 법적으로도 성인이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죠.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강해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렸습니다. 투자의 기술, 금융시장의 이해, 기업 인수합병 가이드. 사서 아주머니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이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니? 괜찮아요. 천천히 읽을게요.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쳤습니다. 어려웠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씩, 한 단어씩 이해해 나갔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정우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또 안 주무세요? 조금만 더 볼게요. 눈 나빠집니다. 내일 봐도 돼요. 아저씨, 저는 책을 덮으며 물었어요. 제가 커서 정말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우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맨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도련님은 회장님 아드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도 하셨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 맨 앞장에 글을 썼습니다. 2033년 11월 16일까지 마이너스 반드시 돌아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였어요. 그날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18살이 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점심때까지 공부했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은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었거든요. 도윤, 오늘도 경제신문 읽니? 카페 주인 마담 소피가 물었어요. 네,
요즘 주식시장이 재밌어서요. 18살이 무슨 주식이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친구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만들 시간도 만들 이유도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정우 아저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현장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뭔데요? 우리 현장 사장님이 부동산 투자로 큰 돈 벌었답니다. 10년 전에 산 땅이 지금 10배가 됐대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요?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샀답니다. 정부 발표 전에요. 그게 가능해요? 정보만 있으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라는 걸,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 주식, 채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 도련님,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정우 아저씨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제 보너스입니다. 5천 유로요. 와, 대박이에요. 이걸로 도련님 대학 등록금 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련님 거예요. 투자하고 싶어요. 정우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투자요? 뭐요? 주식이요. 제가 몇 달 동안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도련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저씨, 저 이제 18이에요. 해볼게요. 결국 정우 아저씨가 허락했습니다. 저는 5천 유로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종목을 골랐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몇 개 유럽 기업. 모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회사들이었어요. 6개월 후, 도련님, 이거 봐요. 정우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제 계좌에는 8천 유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60% 수익이었어요. 대박이다. 도련님, 천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했고, 뉴스를 읽었고, 패턴을 공부했거든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10년 뒤 한국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20살이 됐어요. 제 계좌에는 3만 유로가 모여 있었습니다. 원금 5천 유로를 6배로 불린 거였죠. 도련님, 정말 대단해요. 정우 아저씨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3만 유로로는 회사를 되찾을 수 없었거든요. 더 크게 벌어야 했어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도윤, 혹시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니?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피에르 아저씨였죠. 저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내 실력 봤어. 매일 신문 읽고 분석하잖아. 우리 회사 인턴으로 와.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나가면 돼요? 그렇게 저는 금융 세계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서 고졸인 저는 무시당했죠. 야, 커피 좀 타와. 이 서류 복사해.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훔쳐봤고 그들의 실수를 배웠어요. 6개월 후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큰 투자건이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에 100만 유로를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였죠. 회의에서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턴이 무슨 말이 있어? 이 회사 재무제표가 이상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현금 흐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밤새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 생각엔 이 회사 분식회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 사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료를 봤어요. 더 조사해봐. 결과는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만약 투자했다면 100만 유로를 날릴 뻔했던 거죠. 도윤, 내가 회사를 살렸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애널리스트가 됐고 월급도 3천 유로로 올랐어요. 도련님 축하합니다. 정우 아저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대학 안 가도 되겠네요. 네, 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전 잘하고 있어요. 곧 돌아갈게요. 3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23살이 됐고 이제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 계좌에는 20만 유로가 모여 있었어요. 투자 수익과 월급을 모은 거였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회사를 되찾으려면 최소 수십억은 있어야 했거든요. 더 크게 벌어야 해.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독립했어요. 이한석 컨설팅.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인 회사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시겠어요? 정우 아저씨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처음엔 고객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입소문이 났습니다. 위험을 정확히 피하는 컨설턴트라고요. 1년 후 제 고객은 10명이 됐어요. 2년 후엔 20명, 3년 후엔 50명. 모두 부자들이었죠. 그들은 제 조언을 듣고 돈을 벌었고 저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저는 28살이 됐어요. 제 계좌에는 500만 유로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70억 원. 드디어 이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우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정우 아저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네. 준비 다 됐어요.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안전금고 2747- 비밀번호 도윤 생일.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떠나시겠어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33년 11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정확히 6일 남았어요. 다음 주에요. 11월 16일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실 거예요? 정우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이 도시, 이제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여긴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집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곧 돌아갈 거예요. 이번엔 쫓겨난 소년이 아니라 준비된 남자로. 2033년 11월 16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정우 아저씨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공항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크고 더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공기 냄새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 냄새. 먼저 호텔로 가시죠. 우리는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반짝이는 빌딩들,
저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내일 뭐부터 하실 겁니까? 집에 가봐야죠. 금고를 열어야 하니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순순히 들여보내줄 리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28살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12살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죠. 출발하시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죠.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높은 담장 너머로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었죠. 저를 모르는 서도윤입니다. 이 집 아들이고요. 경비원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만요.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정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새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변호사였어요. 새어머니 전속 변호사 김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집인데 왜 이유가 필요합니까? 김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이 집은 차은경 여사 명의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 아버지 집인데요. 고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상속은 이미 끝났고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럼 새어머니, 차은경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모릅니다. 요즘 바쁘셔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오는 걸 알고 피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게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아, 참. 김 변호사님. 네. 제가 회사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권한으로요? 제 아버지 지분 30%가 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유언장에 명시돼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박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법무법인을 찾아야 해요.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필요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한서 씨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상속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야기, 새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10년간의 추방.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아버지 노트를 꺼냈어요.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 권리로요. 그럼 해주세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수표를 꺼냈어요. 1억 원짜리.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주 후 회사에 회계감사 요청이 들어갔어요. 새어머니는 거부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약 800억 원이 사라졌어요. 제 예상보다 많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 소유주는 차은경? 맞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예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경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달 후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들어가는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사들, 주주들, 그리고 오랜만이네 도윤아. 새어머니 차은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니? 갑자기 주주총회라니. 제 권리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줬어요. 이사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800억이 사라졌다고요? 새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조작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해외 계좌 내역을 공개하시겠어요? 뭐? 벨라비타 홀딩스, 루체 인베스트먼트, 에메랄드 캐피탈, 모두 당신 명의잖아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새어머니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가 다 기록해 두셨어요. 저는 노트 사본을 꺼냈어요. 10년 전부터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여기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영권을 돌려주세요. 그럼 형사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협박이야? 아니요, 거래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도윤 씨 제안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표결 결과 9대2로 가결됐습니다. 경영권이 제게 넘어온 거였어요. 새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다시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도련님. 오래된 집사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맞아주셨어요. 아주머니, 잘 돌아오셨어요. 정말 잘 돌아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옆으로 밀자 금고가 나타났어요. 2747.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생일 328.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모두 새어머니 범죄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정호 아저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키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도윤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앞으로 많은 게 바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섰습니다. 정우 아저씨가 옆에 왔어요. 도련님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네. 약속을 지킨 건 우리 둘 다예요. 정우 아저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10년 만에 다시 켜진 불. 이번엔 누구도 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집이었으니까요. 정우 아저씨와 함께 지켜낸 우리 집. 아저씨, 들어가요. 네, 도련님. 우리는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안 거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집을 떠나던 날이 생각났어요.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12살 소년. 하지만 이제 그 소년은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 준비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도련님, 네, 아저씨.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책상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앉는 이 자리. 무거웠지만 동시에 든든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지켜낼 테니까요. 이 집을, 이 회사를,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